1975년 6월 긴급조치 9호의 서술 아래 가요계 일대 철퇴가 내려진다. 이른바 공연활동 정화방안. 국가안보의 악영향, 불신풍조 조장, 퇴폐, 창법 저속 등의 사유로 청년 문화의 기술이 무장해제당한 금지곡 파문. 세 차례에 걸쳐 재갈 물린 노래는 모두 222곡이었다. 곡 같은 것도 뭐 시밀로만 빠꾸돼가지고 안 나오고 무슨 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가사 저서 아니 전체적인 작품을 쓸 때에 작가들은 그 단어 하나도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연결이 되는 그 단어를 다 쓰는 건데 어느 한 구절을 지가 바꿔라 마라 이런 정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내용만 있는 음악만 하면은 방송이 안 되죠. 무조건 내용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당신도 이쁘고 나도 이쁘고 아이고 좋아 이런 내용 아니면은 일단 젊은이들을 자극을 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을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음악은 금지가 됐죠. 그 시대에는 왜 이걸 금지시킨다고 항의했다가는 진짜 깊은 박이 맞으니까 감히 물어볼 놈들이 못 났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어찌거니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서서히 알고 봤는데 이게 젊은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안 준다 이거예요. 딜라일라가 금지되는 동안에 한 20년이가 금지됐어요. 그래서 그걸 못 불렀는데 이거 뭐 금지곡이 몇 년 전에 해제돼서 그때 부르려고 그러니까 뭐 인기 다 꺼지고 불러도 아무 뭐 소용도 없고 그럼 나만 억울하게 되는 거죠. 1968년 정부는 국민 총단결을 독려하고 있었다. 김일성 일당들이 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난 환하이 공산당의 무장 간첩이 들어오면 간첩을 두드리 잡아버리고 게리라가 들어오면 그런 쪽쪽 우리는 잡아버리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한쪽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투쟁을 하면서 한쪽으로서는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싸우면서 건설을 뭉쳤다. 직장마다 뛰고 두고 감사히 총을 들고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향토 예비군이 창설된 이후 격시 해안 도서까지 일사불란한 동원훈련이 수시로 실시됐다. 우리는 그 평화를 지켜야만 되겠기에 여기 총을 잡고 나서는 것입니다. 휴전선 바로 너머에는 호시탐탐 남친의 지배를 노리는 붉은 이리떼가 날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총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타났다. 장막을 그들아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자. 비판적인 포크 음악의 개척자 한대수였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대학생들이 어떤 상징적으로 그 가사도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게 춤을 추겠네. 나는 살겠어 태양만 비친다면 이런 것이 여러 젊은이들이 지금 가고 싶어하는 장소는 있는데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징적으로 자기들과의 맞아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 자신의 느낌이에요. 그는 스스로 작곡하고 노래하는 최초의 싱어송라이터였다. 장식 없이 질러대는 발성, 거침없이 토해내는 노랫말은 다른 가수들의 서정적인 노래들과 함께 한국 젊은이들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언덕에 올라서서 눈물로
여인아 나의 사랑아. 그 이전의 대중가요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끈적끈적하고 매달리는 것 같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것 같은 그런 트롯 분위기를 일소해버리고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별을 하더라도 순수하고 깨끗한 문화를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새로운 질감의 대중가를 만든 셈입니다. 반말은 나오고 툭툭 그 헤라조도 나오고 이렇다 하면서 존층을 의식하지 않는 그 젊은 세대들의 가사. 그래서 존층의 신경을 뺏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더 솔직해서 더 그전 전 세대들이 표현 안 했던 그 알알이 맺힌 그 젊은 마음들, 자유스러운 마음들을 표현했던 그 가사들. 통기타라는 것이 통나무의 숨결, 젊은이의 목소리를 실는 건데 통나무가 내는 소리가 얼마나 소박했겠습니까? 통기타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이 움직임을 사람들은 청년문화라 불렀다. 무엇보다 포크 음악은 그것을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사람들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렸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통기타 하나 들고 청바지 입고 그들 수영 청중들과 똑같은 그 복장을 하고 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당시 젊은 층들에겐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대변하는 대변자들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인데 우리가 이렇게 쳐다만 보고 감히 흉내를 못 낼 그런 멀리 있는 문화가 아니고 기타 한 집에서 석 달만 열심히 치면은 다 흉내낼 수 있는 문화였거든요. 기타 못 치면 간첩이라는 우스개는 나중에 간첩도 기타는 배우고 온다로 바뀌었다. 악기 제조 회사는 이들의 등장으로 기타 생산량을 14배나 늘릴 정도로 기타는 젊은이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휴전선의 물샐 틈 없는 경계와 맹훈련에 도구가 많은 병사들에게 흐뭇한 것이 탄생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기타 경연대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별명으로 기타, 하모니카 등 92개 악단이 출전하는 경연대회를 가졌으며 통기타 열기는 71년 여름 청평 포크 페스티벌이라는 대규모 축제로 결집되기에 이른다. 청평 그 좁은 읍내에 만여 명의 젊은이가 몰리니까 거의 그거는 정말 그 과밀이에요, 과밀. 읍내까지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뭐 말은 포크 페스티벌이지만 록이고 뭐고 다 그냥. 그때 뭐 신중현 씨까지 록 쪽에서는 통기타는 뭐 거의 전원이 낮밤으로 공연을 했어요. 낮밤으로. 시작합니다, 끝입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졸리면 다 자버리고. 이들을 수송하기 위해 철도청은 긴급 임시열차를 동원했다. 야간 통금이 있던 때 경찰은 불편이 없도록 젊은이들의 팔뚝에 임시 야간 통행증을 찍어주었다. 청평의 포크 페스티벌은 45만 명이 운집했던 미국 우드스탁의 락 페스티벌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미국의 청년 문화는 월남전 반전운동, 흑인 민권운동 등 강력한 저항 정신을 담고 있었다. 60년대 미국의 모던 포크의 영향을 상당히 사회 비판적인 모던 포크 영향을 받은 거고요.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비판적인 모던 포크처럼 아주 강렬한 사회 비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 대중가요로 불려지기 위해서 상당 부분 그런 사회 비판적 요소는 탈각되고 어떤 미국의 패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감이 상당히 컸다고 보입니다. 서구에 대한 강렬한 어떤 동경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민족적 유산에 대한 어떤 또한 그 강렬한 열망이라는 두 개가 부딪히는 그 갈등의 힘이 바로 이 그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그 청년 문화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자양분이었고 그것은 어떤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포크 음악이라는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젖먹으러 찾아간다. 서양의 포크 음악의 승리자는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음계로부터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의
요소로부터 다시 현대적인 요소를 재해석하는 어떤 창조적 재현을 꿈꾸게 됩니다.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에 대한 정부의 관용은 오래가지 않았다. 놀러가는 젊은이들의 기타는 소란과 무질서를 이유로 잠시 보관되기도 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문제는 수용자들이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다. 포크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한 노랫말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운유적인 가사가 돋보이던 김민기의 음악은 그런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었다. 친구, 아침 이슬 등 그의 유일한 공식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은 시대 상황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시위대 저항 노래로 불리워졌다. 1972년 그의 음반은 뚜렷한 사유 없이 전량수거돼 폐기되고 만다. 그게 어떤 정치적인 요소보다는 당시에 어떤 그 청년 지식인의 어떤 내면적인 고뇌를 사실 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래들조차도 그야말로 규격화된 어떤 그런 이른바 군대적 질서를 원하는 그 군사정부에 있어서는 그것은 대단한 어떤 정치적 일탈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고, 그 노래 자체가 일단 특별한 세대들, 그러니까 그 대학 청년 지식인에게만 불려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기에 어떤 충분한 그 사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좀 더 현명한 그 결정권자라면 저 같으면 금지 안 시켰어요. 그럼 저절로 사그러졌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노래라는 건 스스로 생명이 있어요. 아침 이슬이 30년 지나서 지금까지 불리워지리라는 건 아마 김민기 씨도 몰랐을걸요. 저도 몰랐고요. 노래는 운명이 있어요. 한 곡 한 곡마다. 스스로 타고나는 운명, 생명력. 결국엔 오래 남는 노래는 즉 그 노래에 물을 주고 가꾸는 사람들의 소관이죠. 노래는 대중들 손에 넘어가기 전에 이미 걸러지고 있었다. 1966년 음반업계의 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민간기구로서 비록 자율적인 음반 심의를 내걸었지만 점점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음반을 내기 전 모든 노래는 가사와 악보를 먼저 심의받아야 했다. 김민기의 아름다운 사람의 경우 아이가 왜 혼자서 서 있느냐는 것이 꼬투리였다. 공식적인 사유는 가사가 대중가요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내는 곡마다 매번 심의에 걸려든 김민기는 아예 다른 이름으로 제출하는 풀법을 썼을 정도다. 건전한 국민가요는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국민의 단결하는 마음을 길러냅니다. 검열의 채찍을 휘두르는 한편 정부는 건전가요 보급에 열중했다. 1964년부터 해마다 건전가요가 지정되고 문공부에는 국민개창운동을 주관하는 부서가 생겼다. 제가 문공부에 근무할 시절인데 추사 때입니다. 그때 너무나 이 사회가 메말라져가지고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건전한 가요를 보급하라는 그런 뜻으로 국민 개창운동, 건전가요 개창운동을 시작한 것이 참 오래됐습니다. 온 가정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말이지. 그런 노래를 많이 보급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를테면 저희 가정에서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랑 또 아이들이랑 또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의 그 가사가 되어 있는 그런 노래, 또 멜로디 같은 것도 말이죠.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고 말이지, 빠르지 않고. 그런데 이들 노래가 말 그대로 순수한 의미의 건전가요였던 것은 아니었다. 괴한 아침이다 걸어서 가자. 나도 걷고 너도 걷고 걸어서 가자. 마을은 건강하다 걸어서 가자. 건강을 위해 걸어다니자는 건강 캠페인 같은 이 노래는 사실 1964년 버스 운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보급된 것이었다. 그때 그 정부에서 이렇게 보급하기를 바라는 그 노래들의 노랫말이 많이 논의되고 어떤 그 비판을 받았다 할까 말이죠.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그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말이 말이지, 그 자가당착이고, 그 싸운다는 그 말 자체가, 그 월남전을, 한 축에서 얘기한 건데, 월남전보단 말이지, 다시 폭력적인 그런 개념이 더 강하거든. 그러니까 말이지, 공사장에서 싸우면서 어떻게 건설하느냐 말이 이렇게, 우스개 그 말도 많이 나왔었는데, 숨은 간첩 찾아내고 무장봉 빛때려잡자 또 건전가요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여러분들의 효귀한 피는 이제 멸공 통일을 위해서 아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혈세는 이곳으로 만족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임석하는 공식 석상에서 연주되는 대통령 찬가. 대통령 찬가는 육공화국이 들어서서야 독재 정권의 유물로 치부돼 사라졌다. 당시 최고의 작곡가였던 신중현도 대통령 찬가에 얽힌 유쾌하지 않은 일화를 갖고 있다. 대통령이 이제 곡을 만들어라. 먼저 이런 식의 주문들을 많이 오고,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전화를 한 통 받고서 제가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 후로 또는 당에서 또 전화가 와서 이제 강압적인 어떤 이제 부탁을 하길래 저도 이제 강력하게 이제 거절한 일이 있는데, 그때는 뭐 폐기가 있고 또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항상 있었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 찬가 대신 신중현은 우리 국토와 사람들을 주제로 한 대곡 아름다운 강산을 만든다. 겉만 보고 뭐 히트송이나 내고 이러면은 뭐 그냥 대중 작곡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 부탁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뭐 당연한 거지만은 저로서는 제 모습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일주일을 그냥 앉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강산을 써야 되겠다 하고 제가 문고로 잠고 사실 그 아름다운 강산을 이제 썼어요. 근데 1972년 10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해 12월 장기 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유신 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됐다. 10월 유신이 되면은 뭐 이렇게 국가가 안정이 되고 뭐 잘 산다는 거하고 우리 투표가 헌법이 통과가 돼야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다. 유신을 강조하는 노래들이 만들어졌고 각급 학교로 속속 보급됐다. 하루는 담임선생님께서 조금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늦게 들어오시더니 칠판에 하여간 노래 가사를 잔뜩 적으시더라고요. 아마 한 10개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 가사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자라고 궁금시시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산토끼였습니다. 새 역사 새 체제 잘 살기 위한 길 빠짐없는 투표로 항도 부산 빛내자.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걸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하시는 대통령 이 나라의 지도자 산맥은 심각해 내 번영은 발동한 산거천에
당시 정부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경제 상황이었다. 두 차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70년대 초반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 하늘 보고 싶어서 낮은 쌀값과 농가 부채로 농촌을 등지고 무작정 상경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약 50만 명. 무조건 올라와서 나도 돈 좀 벌고 싶어서. 어렵게 공장에 취직한 젊은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하루 날품팔이로 연명하는 대다수 이농자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갔다. 일자리를 찾아봤으나 내 맘대로. 학생들도 사회 문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한 기득권층의 탈세와 임금체불 만행이 폭로됐다. 물론 시위대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혹독했다. 그 당시에 한쪽에서는 어떤 노래가 흘렀냐면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다고요. 근데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일 없이 도시의 거리를 방황하지 맙시다. 유휴산지를 찾아서 개간 사업을 하십시다. 당신은 자립할 수 있으며 이 나라는 부흥합니다.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왜 남쪽 나라 바다 멀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뽕을 따다가도 그런 노래 들으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는 뭐 정부에 아부하겠다는 것도 아닌 거고 또 두 바퀴 가는 자동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복잡하단 말이죠, 이 도시가. 그래서 이제 좀 오지 마십시오 하는 뜻으로 나는 서울 와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가겠다, 이제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건 부정적이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판자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당국은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강제 철거시켰다. 참았던 분노는 결국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폭발하고 만다. 그러니까 농촌 문제, 그 다음에 도시 빈민 문제, 노동 문제, 이것이 70년대 초에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한편에서는 이게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억압적으로 누르기도 해야 되지만은 누르기만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대중들을 무마할 필요도 있다 이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그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사회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 배경 하에서 소위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 수 있다 하는 희망을 넣어줌으로써 한편을 억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달래는 이런 형태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천년 묵은 가난을 씻고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의 설계자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는 가난의 원인을 경제정책보다는 농민들에게서 찾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올해 첫 지방장관 회의에서 새마을 정신에 투철한 농민 지도자 공무원이 한덩어리가 돼서 지역개발운동에 불을 붙이자는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사는 부락은 부지런하고 단결심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잘 산다. 못 산 부락은 왜 못 사느냐. 게을고 단결이 안 되고 협동심이 안 되고 남은 모두 겨울에 나와서 이 추운 데 나와서 일하는데 집안에 앉아서 전부 무슨 막걸리나 받아다 놓고 무슨 돼지나 잡아먹거나 저녁에 앉아서 사토는 치고 노름이나 하고 앉은 그런 부락이 부자가 잘 살 도리가 없다 이거. 박정희는 직접 새마을 노래를 작사 작곡해 보급했다. 새마을 운동은 끼니마다 쌀 한 수저씩을 모으는 좀돌이 저축 등 농민들의 자발성도 한 몫을 했지만 마을끼리의 경쟁 유발이 정부가 동원했던 가장 효과적인 추진 방법이었다. 소 몰고 논갈기, 가만히 빨리 짜기 등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경진대회도 자주 열렸다.
농촌 개량 사업으로 시작한 새마을 운동은 1973년 유신의 실천 도장으로 강조되면서 정치적인 국민 운동으로 전환된다. 대중을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새마을 노래가 큰 역할을 했다. 새벽적인 운명네, 아침인 것 같네. 모두 일어나, 이런 노래가 그분이 먼저 작사했다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가장 쉬운 가사로, 가장 쉬운 멜로디로, 또 대중들이 아주 서민들이 따라 부르기 안성맞춤인 노래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노래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이게 이제 요나 눕기 장계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를 요, 일곱 번째를 나, 눕기 뺀다. 그래서 요나 눕기가 됐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장음계에서 뺐기 때문에 요나 눕기 장음계 나오죠. 새마을 노래가 일본식 음계를 바탕으로 작곡된 외색풍의 노래라는 지적. 일제시대 만주 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의 이력과 무관치 않다. 이런 노래인데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바로 아주 요나누기 장계로 이루어졌죠.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노래가 가장 으뜸가는 문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완성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삼아왔었기 때문에 유신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부활돼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의 일제 정책을 고스란히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걸 적용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역사적인 반성과 함께 문제로 남아있는 거죠. 유신 정권은 개인의 성장보다 국가 발전을 우선으로 꼽았고 교육은 이 이념을 설파하는 데 적극 활용됐다. 나는 우리의 교육도 이제는 우리의 국가 현실에 알맞는 교육, 즉 우리 교육의 국적을 되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국적 있는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우선 먼저 한 것이 교과 과정을 개편했고 교과서 일부를 개편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가면 너, 나, 우리, 태극기, 애국심, 민족이라는 의식을 이렇게 고취시키는 그런 걸로 바꿨습니다. 또 그 국적 있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만들었어요.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 시절 학생이면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게 있었다. 국민교육원장을 갖다가 암기하고 암기 못하는 사람은 해치를 떼고 하기도 안 시키고 그래요. 열심히 그때 암기했었죠. 그때.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요 열심히 했죠 그때. 같이. 그는 30년이 지나도록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나중에 노래도 나왔어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거 자랑스럽게 노래 부르고 그랬을 때요 그 당시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국민교육원장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사람은 박정희였다. 처음에는 학자들로 구성된 평가교수단에 맡겼지만 결국 문교부에서 추진했다.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국민교육원장에 대한 교수단의 의견은 봉건적인 발상인데다 일본 메이지 유신 때 교육 칙어를 본땄다는 것이었다.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박 대통령이 일제시대 때 이제 교육을 받은 분이고, 또 이제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 교육치고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학교에서는 하여간 교육의 방침이 교육치고에 따라서 했고, 또 그걸 늘 암기를 했고, 또 그걸 갖다 늘 강조를 했고, 뭐, 아무리 둔한 사람도 말이지, 반드시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강요된, 뭐랄까요, 덕목이지만서도 은근히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말이죠.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게 아마 꽤 상당히 뿌리 있게 박혀가지고, 소위 일본 정신이라는 게 뭐 거기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국민의 그 정신적인 무장을 강화하고 이제 단합을 추구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국가에 대한 그 희생, 봉사의 정신을 키운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그 동원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정치적인 의도가 바로 국민교육 헌정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동원은 군사교육이란 형태로도 나타났다. 대학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총화 단결의 구호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체로 훈련됐다. 대대적인 단속으로 장발 청년들이 즉결 심판에 넘겨지고, 고고장 출입도 퇴폐로 단속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당시에 유행하던 미니스커트는 무릎 위로 17cm 이상이 드러나서는 안 됐다. 군사정부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뭐냐면 자유라는 하나의 이른바 그 컨셉이었고요. 또 하나는 비판이라는 것이었고, 하물며 낭만이라는 요소조차도 이른바 수출 드라이버 정책이라는 오로지 그 수출 입국이라는 경제 개발의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반국가적인 사치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잣대가 청년 문화의 노래들을 재단하기 시작했다. 음반을 만들면 시판하기 전에 또 납본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가수 이정선의 경우 그의 데뷔 음반은 먼저 장발 사진이 심의에 걸려 머리를 깎고 표지 사진을 다시 찍어야 했다. 또 뒷면에 수록된 거리라는 노래는 불신 풍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그때는 정책적으로 진취적이고 밝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음악을 권장하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노래들은 사실 밝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두운 노래들이었어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 아니면 제가 이제 막 철이 들면서 보는 사회의 좀 부조리한 면, 그런 면에 대한 노래들이었는데, 결국 거리를 뺀 채 음반은 다시 만들어졌고, 이 노래는 영영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그의 작곡 노트 속에만 남았다. 이 집 음반도 장발 사진이 문제가 됐다. 문제는 또 있었다. 두 번째 앨범 낼 때쯤 돼서 그러니까 모든 앨범마다 한 곡씩 의무적으로 건전가요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문공부에서 건전가요 목록을 몇 곡이었더라, 30곡에서 한 50곡 되는데 녹음한 테이프까지 같이 각 레코드 회사로 내려줬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골라서 이제 한 곡씩 넣는 거예요. 음반에다 하나 두 곡씩 거기다 의무적으로 넣도록 이렇게 저희가 음반협회에다 요청을 해서, 그 법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협조 요청사항으로 건전가요들이 하나 둘씩 들어가 있었죠.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그분들이 받아들일 적에는 그것은 강제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 건전가요로 그는 새마을 노래를 수록했는데 작사 작곡자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써놓은 게 문제가 됐다.
그 노래를 아예 빼버리자 통과됐는데 결국 이정선의 2집 음반은 3번을 찍어야 했다. 사실 이렇게 위에서 컨트롤하고 막고, 근데 아무리 막아도 다른 곳을 가고 싶어하는 저에게 창자구역이죠. 그건 못 봤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요. 정화는 내게 너무 황홀한 여인이었어. 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탄압 속에 74년의 겨울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100만 명 서명운동이 계속됐고 정부는 긴급조치 1호를 필두로 잇따른 강압책을 선포한다. 민청학년 사건이 발표되고 그 배후 세력으로 인혁장이 지목됐다. 우리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헤어졌습니다. 조작 시비 속에 대법원은 8명에 대해서 사형을 확정했고 불과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그해 전주의 해성고등학교에서는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사망했음을 고하는 위령미사가 치러졌다. 사람이 그 눈 뜨고 숨 쉬고 하면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을 말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제지됐을 때, 그건 뭐 죽은 인생이고, 죽은 목숨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인혁당 사건 사형 집행 이틀 후, 서울대 농대생 김상진 군이 유신의 탄압을 죽음으로 항거했다. 오늘 우리는 이 처참한 일정 독재 야성을 향해 불태진의 결의로 진격하자. 우리는 이제 자유와 평등의 민주사회를 향한 결단의 깃발을 내걸어 실제의 정치적 자유를 실직시키는 공포의 병행구조가 들어있음을 민족과 역사 앞에 공감을 한다. 이것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사랑스러운 제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것 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할복 후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이튿날 사망했다. 유신체제는 26살의 젊은이에겐 견딜 수 없는 공포의 병영국가였다. 먼저면 너무너무 슬프고 섭섭했지만 나중에는 참 자기 목숨 하나 희생으로 하면서 여러 사람이 잘 된다면야 보람은 생명을 했지요. 나중엔 이해했죠. 어떻게 보면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암흑기의 투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무도 이 저항을 알 수가 없는 시대죠. 바로 이 시대에 이 암울했던 저항의 도덕적 일종의 연료라고 할까요? 도덕적 이 근원지가 되는 사건이 바로 김상진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후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국력당에 보내는 꽃씨를 날려보냈다. 5월엔 일체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고 6월부터 공연활동 정화 방안에 따라 모두 3차에 걸쳐 가요 222곡에 대해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노래의 대학살이었다. 75년도 바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이제 그 전 단계로 퇴화해버리는 그 싹을 보였던 젊은이들의 그 문화가 완전히 잘려가면서 그 과거의 어떤 트로트 중심의 그런 질서로 회귀해버리는, 그럼으로써 우리 대중음악 문화의 어떤 다양한 발전의 기회가 상당히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79년엔 새마을 노래와 함께 역시 외색풍의 노래 나의 조국이 애국가요로 지정된다. 어찌는 이 노래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탄압을 넘어서서 박정희 시대에 있던 이 전국민 통합적인 이 건전가요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미학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심리적으로도 어떤 식민지 시대의 총독부의 어떤 이 식민지 지배 정책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스스로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자료가 될 것입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뒤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뜨는 돛담배 젊은이들의 낭만과 솔직한 사회인식을 표현한 70년대의 노래들. 강력한 집권체제 구축을 위해 대중조작을 추진하던 정부에게는 불온한 것이었지만 그 반대편에선 저항의 의미로 자리잡게 된다. 한숨을 내쉰다 시퍼렇게 멍이들은 해야 금지곡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도 널리 애창되고 있지만 권장하고 강요했던 노래들은 거의 불리지 않고 있다. 부르고 부르지 않는 심판은 대중이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복잡하고 아리숭한 세상 위로 오늘도 헤드볼은 떠 있건만 대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눈물을 삼킨다. 자리를 찾아봤으나 내 맘대로 학생들도 사회 문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성장의 열매를 독식한 기득권층의 탈세와 임금체불 만행이 폭로됐다. 물론 시위대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혹독했다. 그 당시에 한쪽에서는 어떤 노래가 흘렀냐면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다고요. 근데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 일 없이 도시의 거리를 방황하지 맙시다. 유휴산지를 찾아서 개간 사업을 하십시다. 당신은 자립할 수 있으며 이 나라는 부흥합니다.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왜 남쪽 나라 바다 멀리. 그러니까 그야말로 뽕을 따다가도 그런 노래 들으면 온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는 뭐 정부에 아부하겠다는 것도 아닌 거고 또 두 바퀴 가는 자동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복잡하단 말이죠, 이 도시가. 그래서 이제 좀 오지 마십시오 하는 뜻으로 나는 서울 와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가겠다. 이제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건 부정적이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판자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당국은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강제 철거시켰다. 참았던 분노는 결국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폭발하고 만다. 그러니까 농촌 문제, 그 다음에 도시 빈민 문제, 노동 문제, 이것이 70년대 초에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한편에서는 이게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억압적으로 누르기도 해야 되지만은 누르기만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대중들을 무마할 필요도 있다 이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그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사회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 배경 하에서 소위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 수 있다 하는 희망을 넣어줌으로써 한편을 억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달래는 이런 형태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천년 묵은 가난을 씻고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의 설계자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는 가난의 원인을 경제정책보다는 농민들에게서 찾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올해 첫 지방장관 회의에서 새마을 정신에 투철한 농민 지도자 공무원이 한덩어리가 인혁당 사건 사형집행 이틀 후 서울대 농대생 김상진 군이 유신의 탄압을 죽음으로 항거했다. 금요일 우리는 이 처참한 일정 독재 야성을 향해 불태진의 결의로 진격하자. 우리는 이제 자유와 평등의 민주사회를 향한 결단의 깃발을 내걸어 시대의 정치적 자유를 실직시키는 공포의 병행로서가 들어있음을 민족과 역사 앞에 공약을 한다. 이것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 사랑스러운 제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이 보잘것 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할복 후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이튿날 사망했다. 유신체제는 26살의 젊은이에겐 견딜 수 없는 공포의 병영국가였다. 먼저면 너무너무 슬프고 섭섭했지만 나중에는 참 자기 목숨 하나 희생으로 하면서 여러 사람이 잘 된다면야 보람은 생명을 했지요. 나중엔 이해했죠. 어떻게 보면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암흑기의 투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무도 이 저항을 알 수가 없는 시대죠. 바로 이 시대에 이 암울했던 저항의 도덕적 일종의 연료라고 할까요? 도덕적 이 근원지가 되는 사건이 바로 김상진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후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북녘땅에 보내는 꽃씨를 날려보냈다. 5월엔 일체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고 6월부터 공연활동 정화 방안에 따라 모두 3차에 걸쳐 가요 222곡에 대해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노래의 대학살이었다. 75년도 바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이제 그 전 단계로 퇴화해버리는 그 싹을 보였던 젊은이들의 그 문화가 완전히 잘려가면서 그 과거의 어떤 트로트 중심의 그런 질서로 회귀해버리는, 그럼으로써 우리 대중음악문화의 어떤 다양한 발전의 기회가 상당히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79년엔 새마을 노래와 함께 역시 외색풍의 노래 나의 조국이 애국가요로 지정된다. 어찌는 이 노래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탄압을 넘어서서 박정희 시대에 있던 이 전국민 통합적인 이 건전가요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미학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농촌 문제, 그 다음에 도시 빈민 문제, 노동 문제, 이것이 70년대 초에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한편에서는 이게 영도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억압적으로 누르기도 해야 되지만은 누르는가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대중들을 무마할 필요도 있다 이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그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사회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배경 하에서 소위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 수 있다 하는 희망을 넣어줌으로써 한편을 억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달래는 이런 형태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천년 묵은 가난을 씻고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의 설계자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는 가난의 원인을 경제 정책보다는 농민들에게서 찾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올해 첫 지방장관 회의에서 새마을 정신에 투철한 농민 지도자 공무원이 한덩어리가 돼서 지역개발운동에 불을 붙이자는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사는 부락은 부지런하고 단결심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잘 산다. 못 산 부락은 왜 못 사느냐. 게을고 단결이 안 되고 협동심이 안 되고 남은 모두 겨울에 나와서 이 추운 데 나와서 일하는데 집안에 앉아서 전부 무슨 막걸리나 받아다 놓고 무슨 돼지나 잡아먹거나 저녁에 앉아서 사토는 치고 노름이나 하고 앉은 그런 부락이 부자가 잘 살 도리가 없다 이거. 박정희는 직접 새마을 노래를 작사 작곡해 보급했다. 새마을 운동은 끼니마다 쌀 한 수저씩을 모으는 좀돌이 저축 등 농민들의 자발성도 한 몫을 했지만 마을끼리의 경쟁 유발이 정부가 동원했던 가장 효과적인 추진 방법이었다. 소 몰고 논갈기, 가만히 빨리 짜기 등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경진대회도 자주 열렸다. 농촌 개량 사업으로 시작한 새마을 운동은 1973년 유신의 실천 도장으로 강조되면서 정치적인 국민 운동으로 전환된다.
대중을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새마을 노래가 큰 역할을 했다. 새벽적인 운명네, 깍쟁이 것 같네. 모두 일어나, 이런 노래가 그분이 먼저 작사했다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가장 쉬운 가사로, 가장 쉬운 멜로디로, 또 대중들이 아주 서민들이 따라 부르면 나의 여인아 나의 사랑아. 그 이전의 대중가요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끈적끈적하고 매달리는 것 같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것 같은 그런 트롯 분위기를 일소해버리고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별을 하더라도 순수하고 깨끗한 문화를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새로운 질감의 대중가를 만든 셈입니다. 반말은 나오고 툭툭 헤라조도 나오고 이렇다 하면서 전층을 의식하지 않는 그 젊은 세대들의 가사. 그래서 전층의 신경을 뺏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더 솔직해서 더 그전 전 세대들이 표현 안 했던 그 알알이 맺힌 그 젊은 마음들, 자유스러운 마음들을 표현했던 그 가사들. 통기타라는 것이 통나무의 숨결, 젊은이의 목소리를 실는 건데 통나무가 내는 소리가 얼마나 소박했겠습니까? 통기타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이 움직임을 사람들은 청년문화라 불렀다. 무엇보다 포크 음악은 그것을 만들어내고 소비하는 사람들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렸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통기타 하나 들고 청바지 입고 그들 청중들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당시 젊은 층들에겐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대변하는 대변자들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새로운 문화인데 우리가 이렇게 쳐다만 보고 감히 흉내를 못 낼 그런 멀리 있는 문화가 아니고 기타 한 집에서 석 달만 열심히 치면은 다 흉내낼 수 있는 문화였거든요. 기타 못 치면 간첩이라는 우스개는 나중에 간첩도 기타는 배우고 온다로 바뀌었다. 악기 제조 회사는 이들의 등장으로 기타 생산량을 14배나 늘릴 정도로 기타는 젊은이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휴전선의 물샐 틈 없는 경제와 맹훈련에 도구가 많은 병사들에게 흐뭇한 그릇이 탄생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기타 경연대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별명으로 기타, 하모니카 등 92개 학단이 출전하는 경연대회를 가졌으며 통기타 열기는 71년 여름 청평 포크 페스티벌이라는 대규모 축제로 결집되기에 이른다. 그 좁은 읍내에 그러니까 농촌 문제, 그 다음에 도시 빈민 문제, 노동 문제, 이것이 70년대 초에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한편에서는 이게 연구식권을 하기 위해서는 억압적으로 누르기도 해야 되지만은 누르기만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대중들을 무마할 필요도 있다 이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그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사회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 배경 하에서 소위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 수 있다. 하는 희망을 넣어줌으로써 한편을 억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달래는 이런 형태로 새마을 운동이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천년 묵은 가난을 씻고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의 설계자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는 가난의 원인을 경제 정책보다는 농민들에게서 찾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올해 첫 지방장관 회의에서 새마을 정신에 투철한 농민 지도자 공무원이 한덩어리가 돼서 지역개발 운동에 불을 붙이자는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사는 부락은 부지런하고 단결심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잘 산다. 못 산 부락은 왜 못 사느냐. 게을고 단결이 안 되고 협동심이 안 되고
남은 모두 겨울에 나와서 이 추운데 나와서 일하는데 집안에 앉아서 전부 무슨 막걸리나 받아다 놓고 무슨 돼지나 잡아먹거나 저녁에 앉아서 사토는 치고 노름이나 하고 앉은 그런 부락이 부자가 잘 살 도리가 없다 이거. 박정희는 직접 새마을 노래를 작사 작곡해 보급했다. 새마을 운동은 끼니마다 쌀 한 수저씩을 모으는 좀돌이 저축 등 농민들의 자발성도 한 몫을 했지만 마을끼리의 경쟁 유발이 정부가 동원했던 가장 효과적인 추진 방법이었다. 소 몰고 논 갈기, 가만히 빨리 짜기 등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경진대회도 자주 열렸다. 농촌 개량 사업으로 시작한 새마을 운동은 1973년 유신의 실천 도장으로 강조되면서 정치적인 국민 운동으로 전환된다. 대중을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새마을 노래가 큰 역할을 했다. 새벽적인 운명에 깍진 것 같네. 모두 일어나 이런 노래가 그분이 먼저 작사했다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가장 쉬운 가사로, 가장 쉬운 멜로디로 또 대중들이 아주 서민들이 따라 부르기 안성맞춤이 모던 포크처럼 아주 강렬한 사회 비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 대중가로 불려지기 위해서 상당 부분 그런 사회 비판적 요소는 탈각되고 어떤 미국의 패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감이 상당히 컸다고 보입니다. 서구에 대한 강렬한 어떤 동경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민족적 유산에 대한 어떤 또한 그 강렬한 열망이라는 두 개가 부딪히는 그 갈등의 힘이 바로 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그 청년문화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자양분이었고 그것은 어떤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포크음악이라는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젖 먹으러 찾아간다. 서양의 포크음악의 승리자는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음계로부터 그 전통적인 우리의 요소로부터 다시 현대적인 요소를 재해석하는 어떤 창조적 재현을 꿈꾸게 됩니다.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에 대한 정부의 관용은 오래가지 않았다. 놀러가는 젊은이들의 기타는 소란과 무질서를 이유로 잠시 보관되기도 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문제는 수용자들이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다. 포크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한 노랫말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운유적인 가사가 돋보이던 김민기의 음악은 그런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었다. 친구, 아침 이슬 등 그의 유일한 공식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은 시대 상황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시위대 저항 노래로 불리워졌다. 1972년 그의 음반은 뚜렷한 사유 없이 전량수거돼 폐기되고 만다. 그게 어떤 정치적인 요소보다는 당시에 어떤 그 청년 지식인의 어떤 내면적인 고뇌를 사실 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래들조차도 그야말로 규격화된 어떤 그런 이른바 군대적 질서를 원하는 그 군사정부에 있어서는 그것은 대단한 어떤 정치적 일탈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고 그 노래 자체가 일단 특별한 세대들, 그 대학 청년 지식인에게만 불려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기에 어떤 충분한 그 사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좀 더 현명한 단속으로 장발 청년들이 즉결 심판에 넘겨지고 고고장 출입도 퇴폐로 단속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당시에 유행하던 미니스커트는 무릎 위로 17cm 이상이 드러나서는 안 됐다. 군사정부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뭐냐면 자유라는 하나의 이른바 그 컨셉이었고요. 또 하나는 비판이라는 것이었고
하물며 낭만이라는 요소조차도 이른바 수출 드라이버 정책이라는 오로지 그 수출 입국이라는 경제개발의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반국가적인 사치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잣대가 청년 문화의 노래들을 재단하기 시작했다. 음반을 만들면 시판하기 전에 또 납본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가수 이정선의 경우 그의 데뷔 음반은 먼저 장발 사진이 심의에 걸려 머리를 깎고 표지 사진을 다시 찍어야 했다. 또 뒷면에 수록된 거리라는 노래는 불신 풍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그때는 정책적으로 진취적인 밝은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음악을 권장하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노래들은 사실 밝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두운 노래들이었어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어두운 면, 제가 이제 막 철이 들면서 오늘 사회에 좀 부조리한 면, 그런 면에 대한 노래들이었는데, 결국 거리를 뺀 채 음반은 다시 만들어졌고 이 노래는 영영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그의 작곡 노트 속에만 남았다. 이 집 음반도 장발 사진이 문제가 됐다. 문제는 또 있었다. 두 번째 앨범 낼 때쯤 돼서 그러니까 모든 앨범마다 한 곡씩 의무적으로 건전가요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건전가요 목록을 몇 곡이었더라, 30곡에서 한 50곡 되는데 녹음한 테이프까지 같이 각 레코드 회사로 내려줬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골라서 이제 한 곡씩 넣는 거예요. 음반에다 하나 두 곡씩 거기다 의무적으로 넣기를 이렇게 저희가 음반협회에다 요청을 해서 그 법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협조 요청사항으로 건전가요들이 하나 둘씩 들어가 있었죠.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것은 강제상으로 받아들이지 한 것이 참 오래됐습니다. 온 가정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말이지. 그런 노래를 많이 보급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럴 때면 저희 가정에서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랑 또 아이들이랑 또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의 그 가사가 되어 있는 그런 노래, 또 멜로디 같은 것도 말이죠.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고 말이죠. 빠르지 않고. 그런데 이들 노래가 말 그대로 순수한 의미의 건전가요였던 것은 아니었다. 괴한 아침이다 걸어서 가자. 나도 걷고 너도 걷고 걸어서 가자. 걸으면 건강하다 걸어서 가자. 건강을 위해 걸어다니자는 건강 캠페인 같은 이 노래는 사실 1964년 버스 운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보급된 것이었다. 그때 그 정부에서 이렇게 보급하기를 바라는 그 노래들의 노랫말이 많이 논의되고 어떤 그 비판을 받았다 할까 말이죠.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그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말이 말이지, 그 자가당착이고, 그 싸운다는 그 말 자체가, 그 월남전을, 함축해서 얘기한 건데, 월남전보단 말이지, 다시 폭력적인 그런 개념이 더 강하거든. 그러니까 말이지, 공도장에서 싸우면서 어떻게 건설하느냐 말이 이렇게, 우스개 그 말도 많이 나왔었는데, 숨은 간첩 찾아내고, 무장봉 밑때려잡자. 또 건전가요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피는 이제 멸공 통일을 위해서 아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혈세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이 임석하는 공식 석상에서 연주되는 대통령 찬가. 대통령 찬가는 육공화국이 들어서서야 독재 정권의 유물로 치부돼 사라졌다. 당시 최고의 작곡가였던 신중현도 노래를 작사 작곡해 보급했다. 새마을 운동은 끼니마다 쌀 한 수저씩을 모으는 좀돌이 저축 등 농민들의 자발성도 한몫을 했지만 마을끼리의 경쟁 유발이 정부가 동원했던 가장 효과적인 추진 방법이었다. 소몰고 논갈기, 가만히 빨리 짜기 등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경진대회도 자주 열렸다. 농촌 개량 사업으로 시작한 새마을 운동은 1973년 유신의 실천 도장으로 강조되면서 정치적인 국민 운동으로 전환된다. 대중을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새마을 노래가 큰 역할을 했다. 새벽적인 운영에 깍진 것 같네. 모두 일어나 이런 노래가 그분이 먼저 작사했다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가장 쉬운 가사로, 가장 쉬운 멜로디로, 또 대중들이 아주 서민들이 따라 부르기 안성맞춤인 노래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노래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이게 이제 요나 눕기 장계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를 요, 일곱 번째를 나, 눕기 뺀다. 그래서 요나 눕기가 됐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장음계에서 뺐기 때문에 요나 눕기 장음계 나오죠. 새마을 노래가 일본식 음계를 바탕으로 작곡된 외색풍의 노래라는 지적. 일제시대 만주 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의 이력과 무관치 않다. 이런 노래인데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바로 아주 요나누키 장계로 이루어졌죠.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노래가 가장 으뜸가는 문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완성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삼아왔었기 때문에 유신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부활돼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의 일제 정책을 고스란히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걸 적용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역사적인 반성과 함께 문제로 남아있는 거죠. 유신 정권은 개인의 성장보다 국가 발전을 우선으로 꼽았고, 교육은 이 이념을 설파하는 데 적극 활용됐다.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포크음악이라는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젖먹으로 찾아간다. 서양의 포크음악의 승리자는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음계로부터, 그 전통적인 우리의 요소로부터 다시 현대적인 요소를 재해석하는 어떤 창조적 재현을 꿈꾸게 됩니다.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에 대한 정부의 관용은 오래가지 않았다. 놀러가는 젊은이들의 기타는 소란과 무질서를 이유로 잠시 보관되기도 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문제는 수용자들이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다. 포크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한 노랫말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운유적인 가사가 돋보이던 김민기의 음악은 그런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었다.
말할 사람 친구, 아침 이슬 등 그의 유일한 공식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은 시대 상황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시위대 저항 노래로 불리워졌다. 1972년 그의 음반은 뚜렷한 사유 없이 전량수거돼 폐기되고 만다. 그게 어떤 정치적인 요소보다는 당시에 어떤 그 청년 지식인의 어떤 내면적인 고뇌를 사실 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래들조차도 그야말로 규격화된 어떤 그런 이른바 군대적 질서를 원하는 그 군사 정부에 있어서는 그것은 대단한 어떤 정치적 일탈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고, 그 노래 자체가 일단 특별한 세대들, 그 대학 청년 지식인에게만 불려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기에 어떤 충분한 그 사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좀 더 현명한 그 결정권자라면 저 같으면 금지 안 시켰어요. 그럼 저절로 사그러졌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노래라는 건 스스로 생명이 있어요. 아침 이슬이 30년 지나서 지금까지 불리워지리라는 건 아마 김민기 씨도 몰랐을걸요. 저도 몰랐고요. 노래는 운명이 있어요. 한 곡 한 곡마다. 스스로 타고나는 운명, 생명력. 결국엔 오래 남는 노래는 즉 그 노래에 물을 주고 가꾸는 사람들의 소관이죠. 노래는